할당량을 못 채우면 손목이 잘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23년 동안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농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벨기에의 76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땅, 그 위에 살던 이 1,000만 명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왕 한 명의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대륙의 심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요? 유럽의 왕들이, 각국의 정치인들이 그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속았습니다. 불쌍한 흑인들을 구하겠다. 노예제를 폐지하겠다. 문명을 전파하겠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콩고의 사람들이 치렀습니다. 콩고,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세계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잔혹한 착취로 이어졌는지. 1865년 벨기에 30살의 젊은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레오폴드 2세.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1865년 30살의 나이로 벨기에의 왕이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벨기에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1830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신생국이었습니다. 유럽 지도를 펼쳐보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크기입니다. 레오폴드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럽의 판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를 가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가졌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수백 년 전부터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이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레오폴드 1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작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벨기에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야망까지 작을 필요는 없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레오폴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식민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벨기에 의회가 반대한 겁니다. 의원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식민지를 관리할 돈도 없고 군대도 없다. 괜히 강대국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 레오폴드는 의회를 설득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나라가 안 되면 내가 직접 하면 된다. 국가 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으로 식민지를 갖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세계 곳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을 사려고 스페인에 접근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일부 지역을 사려 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 일본의 섬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그가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거나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레오폴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1870년대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은 아직 유럽인들에게 리지의 땅이었습니다. 해안가는 이미 여러 나라가 차지했지만 내륙은 달랐습니다. 너무 덥고 질병이 많고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레오폴드는 여기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케이크를 놓치고 싶지 않다. 케이크. 그는 대륙을 케이크하고 불렀습니다. 잘라서 나눠 가질 음식처럼. 그 위에 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의회의 지원도 없이 어떻게 아프리카 한복판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레오폴드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세계적인 유명인이 됩니다.
1871년 전 세계가 한 남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헨리 모턴 스탠리. 그는 하룻밤 사이에 영웅이 됐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영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며 지도를 만들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866년 리빙스턴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어딘가로 들어간 뒤 소식이 끊긴 겁니다.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뉴욕의 한 신문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뉴욕 헤럴드. 이 신문사는 스탠리라는 젊은 기자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리빙스턴을 찾아오라고. 살아있든 죽었든 그 이야기를 가져오라고. 스탠리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열병과 싸우며 수개월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탕가니카 호수 근처에서 리빙스턴을 찾아냅니다. 백인이 한 명도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두 백인이 마주친 겁니다. 이때 스탠리가 한 말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이시죠?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스탠리는 단숨에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탠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본명은 존 롤런지입니다. 영국 웨일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버렸고 그는 쿠빈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에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거둬준 상인의 이름을 따서 헨리 스탠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야심가였습니다. 돈과 명예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이라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 구출로 명성을 얻은 뒤 스탠리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탐험했습니다. 1874년부터 3년간 콩고강을 따라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유럽인 최초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레오폴드는 스탠리야말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아는 사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 1878년 레오폴드는 스탠리에게 접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탠리는 처음에 레오폴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영국 정부에 갔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콩고 지역을 영국이 차지하라고 제안한 겁니다. 영국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관심 없다. 그 깊은 내륙에 뭐가 있겠나. 관리 비용만 들 것이다. 거절당한 스탠리는 레오폴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레오폴드는 스탠리에게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콩고로 가서 나를 위해 일하라. 탐험도 하고 길도 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다. 1879년 스탠리는 다시 콩고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레오폴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스탠리는 5년 동안 콩고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원주민 부족장들을 만나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레오폴드에게 넘긴다. 원주민들은 레오폴드를 위해 일한다. 대가로 원주민들은 천조각, 거울, 구슬 같은 물건을 받는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조약이 뭔지 몰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공기나 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스탠리는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는 부족장들 앞에서 위협적으로 총을 쏘아 보였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에 원주민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표시하라고. 부족장들은 자신이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X 표시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스탠리는 이런 식으로 500개가 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콩고 전역의 부족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넘긴 겁니다. 이 조약들은 나중에 레오폴드가 콩고를 소유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스탠리는 탐험가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정복이었습니다.
총과 협박으로 대륙의 심장을 훔친 겁니다. 이제 레오폴드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인정받는 것. 그러려면 유럽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스탠리가 콩고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 레오폴드는 유럽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대담한 거짓말을. 시작은 1876년이었습니다. 레오폴드는 브뤼셀에서 국제지리학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럽 각국의 탐험가들, 학자들, 외교관들을 초청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유럽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벨기에로 모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레오폴드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랍 노예 상인들이 그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장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작은 나라 벨기에의 왕이 이렇게 숭고한 뜻을 품고 있다니. 레오폴드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인도주의적 목적입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문명을 전파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유럽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왕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짓말이겠는가? 회의가 끝난 뒤 레오폴드는 국제 콩고 협회를 설립합니다. 이름부터가 그럴듯했습니다. 국제 콩고 협회. 마치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공익단체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레오폴드 개인이 만든 사조직이었습니다. 국제라는 이름은 위장이었고 협회라는 이름은 사기였습니다. 레오폴드는 이 협회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돕고 있습니다. 노예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더 많은 흑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선의로 가득 찬 유럽인들이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레오폴드는 그 돈으로 스탠리의 탐험을 지원했습니다. 인도주의를 외치며 식민지를 건설한 겁니다. 그는 언론도 이용했습니다. 유럽 신문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벨기에 왕, 아프리카 구원에 나서다. 레오폴드 2세의 숭고한 사명, 어둠의 대륙에 문명의 빛을. 기자들은 레오폴드가 제보한 정보를 그대로 썼습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콩고가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인자한 왕, 자비로운 군주, 아프리카의 구원자. 유럽 전체가 이 이미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레오폴드는 콩고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가 그토록 구원하겠다던 흑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개발하겠다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브뤼셀의 궁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편지를 쓰고 연설을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실제 콩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에게 콩고는 처음부터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인도주의는 포장지였을 뿐입니다. 속이 빈 선물 상자에 예쁜 리본을 묶은 것과 같았습니다. 1884년 레오폴드의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스탠리는 콩고에서 500개의 조약을 따냈습니다. 유럽에서는 레오폴드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구축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유럽 열강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 무대가 바로 베를린이었습니다. 1884년 11월 독일 베를린. 유럽의 역사를 바꾼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최자는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참가국은 14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오스만 제국, 그리고 대서양 건너 미국까지. 회의의 공식 명칭은 서아프리카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회의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아프리카 분할 회의. 유럽 열강들이 모여 아프리카를 케이크처럼 잘라 나눈 자리였습니다. 아프리카인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대륙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에 주인은 없었습니다. 회의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콩고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 콩고강 유역의 거대한 땅. 이곳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프랑스가 원했습니다. 포르투갈도 원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열강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때 레오폴드가 나섰습니다. 그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콩고를 중립지대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식민지도 아닌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무역을 개방하겠습니다. 열강들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콩고를 갖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이 콩고를 갖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둘 다 갖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게다가 관리하는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작고 약한 나라 중 하나. 위협이 될 리 없었습니다. 레오폴드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콩고는 벨기에 정부가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국제 콩고 협회의 이름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열강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좋다. 어차피 그 깊은 내륙에 뭐가 있겠나. 밀림과 질병뿐인 땅 아닌가. 자선 사업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1885년 2월 26일 베를린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콩고 자유국 탄생. 자유국. 이름을 잘 보십시오. 자유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 개인의 사유지였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234만 제곱킬로미터. 벨기에의 76배입니다. 한반도의 10배가 넘습니다. 인구 약 2천만 명.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됐습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의회도 없이, 헌법도 없이, 오직 레오폴드의 명령만이 법이 되는 땅.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외교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한 남자에게 대륙의 심장을 넘겨줬다는 것을, 2천만 명의 운명을 한 남자의 손에 쥐어줬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레오폴드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수많은 실패, 필리핀도, 아르헨티나도, 태평양의 섬들도 모두 거절당했던 남자. 그가 마침내 해낸 겁니다. 그것도 거대한 땅을. 아무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레오폴드는 이제 두 개의 왕관을 쓴 셈이었습니다. 하나는 벨기에의 입헌군주, 의회의 견제를 받고 헌법을 지켜야 하는 왕. 또 하나는 콩고의 절대군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전제군주. 콩고에서 레오폴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콩고 자유국이 탄생한 1885년, 레오폴드는 즉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아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상아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당구공, 장식품, 부유층이 사랑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콩고 전역에서 상아를 긁어 모았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코끼리를 사냥하게 했습니다. 대가는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상아는 배에 실려 유럽으로 갔고 레오폴드의 금고는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남해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깊은 밀림까지 들어가야 코끼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늘고 수확은 줄었습니다. 레오폴드에게는 새로운 돈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89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의 발명, 자전거의 대중화, 이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필요했습니다. 타이어를 만들려면 고무가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콩고의 열대우림에는 천연 고무나무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레오폴드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긴 겁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 1kg을 채취하는 데 드는 비용은 0.13프랑이었습니다.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 고무가 유럽에서 팔리는 가격은 10프랑이었습니다. 이윤율 700%. 1890년 콩고의 고무 수출량은 100톤이었습니다. 10년 뒤인 1901년에는 6,000톤이 됐습니다. 60배가 늘었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레오폴드는 더 많은 고무를 원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그래서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할당량 제도. 모든 마을에 고무 채취 할당량이 부과됐습니다. 2주에 3에서 4kg. 마을 전체가 채워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고무를 채취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칼집을 내고 흘러나오는 수액을 모아야 했습니다. 온몸에 수액을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 떼어내는 방법도 썼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며칠씩 밀림 깊숙이 들어가야 나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이 따랐으니까요. 레오폴드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공안군, 프랑스어로 포르스 퓨블리크. 1892년 처음 창설됐을 때는 3,500명이었습니다. 1897년에는 1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성은 이랬습니다. 장교는 백인, 벨기에인, 스칸디나비아인, 이탈리아인. 돈에 눈이 먼 유럽의 낙오자들이 많았습니다. 병사는 흑인, 콩고 각지에서 강제로 끌려온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게 하라. 무슨 수를 써서든. 공안군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운 마을이 있으면 여자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남자들이 고무를 가져올 때까지 가둬뒀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저항하면 죽였습니다. 콩고 전역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유럽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은 너무 넓었고 밀림은 너무 깊었습니다. 레오폴드는 브리셀의 궁전에서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벨기에의 건축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당량을 못 채우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안군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총알 관리 규칙. 총알은 비쌌습니다. 유럽에서 배로 실어와야 했으니까요. 레오폴드는 총알 낭비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총알을 쓰면 증거를 가져와라. 무슨 증거냐고요? 총알 하나에 손목 하나.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총알을 썼으면 시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오른손을 잘라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총알을 아끼려는 병사들이 산 사람의 손목을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사람의 손목, 도망치다 잡힌 사람의 손목, 본보기로 희생된 사람의 손목,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손목이 바구니에 담겨 상관에게 보고됐습니다. 이것이 콩고 자유국의 실체였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지옥. 23년 동안 이 땅에서 1천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지옥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 레오폴드의 끝은 어땠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